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대학 수능 시험은 12월 3일로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어제 신규 확진자 수 38명입니다. 49일 만에 이렇게 50명 아래로 떨어진 거라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석 전에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좀 안정세라고 보기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틀간은 주말에 효과가 좀 있었고요.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를 감안하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발적으로 지역감이 어딘가에 또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수십 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고려해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분명히 대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랑 다음 주를 정말 잘 지켜봐야지 우리가 이 확산세가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보시면 해외 입국자가 지금 좀 감염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감염이 어차피 해외에서 계속 들어온 감염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히 해야지만 국내 관리가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서울이 11명, 인천에선 나오지 않았고 경기에서 6명 이렇게 수도권을 다 합쳐도 17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감소세에 접어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사망자의 숫자는 쉽사리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1명인데 어제 발표는 또 5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다 합쳤을 때 사망자만 100명에 육박을 합니다. 8월에 폭발적인 확산 때 고령자가 많았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도 많았기 때문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명 초반대로. 이게 좀 두 자릿수까지 낮아지면 사망자 숫자도 더 이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고령자, 위중자가 많이 생겼던 거는 이제 집회나 교회나 이런 쪽에 초기에 이제 연세 많은 기저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최근에 확산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사무실이나 어린이집 이런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중증, 위중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앞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일부 사망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부터 방역 당국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지침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많은 지침들을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추석에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네.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시면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식사 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만날 때는 저는 식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리고 포옹이나 악수보다는 묵례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식사는 따로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지방을 내려가거나 하는 동안에 휴게소를 들리거나 아마 주유소를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차 안에 있다고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도 조금 잘 유지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연세가 많은 분을 만날 때는 식사를 조금 자제하는 거, 네,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수령들을 넘어왔지만 이번 분수령은 참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가을 재유행도 있고요. 독감하고 트윈데믹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귀성길에 나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휴게소에 요즘에는 보면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길게 좀 서실 것 같은데 줄 서신 모습 보면 요즘에
마스크는 잘 착용을 하시는데 그 거리 두기는 약간 미흡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줄 서실 때도 한 1m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네, 교수님?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느슨하게 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마스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야외이기 때문에 공기중 감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1m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휴게소를 가더라도 출구와 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 나온 곳이 다르고 화장실이나 매장을 이용할 때도 관리하시는 분이 발열 체크를 하실 거고 또 하나 좋은 부분은 간편하게 전화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QR코드나 명부 작성을 안 하고 휴게소마다 지정된 임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가 가는 신호가 가는 동시에 이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전화를 끊으시면 되거든요. 물론 예. 통화료는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m 정도 거리두기라고 하면 그냥 한 팔 벌려서 이제 두 팔 정도 네. 거리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들이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연휴 기간 동안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더라도 지역이 아니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그때 어떤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본인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다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일부 다 문을 엽니다. 그래서 가실 수가 있고 또 응급실은 모두 다 열려 있어요. 응급실은 언제든지 가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고 또 콜센터 우리가 119, 129, 120 이런 쪽으로 전화를 거시게 되면 일부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는 경우에 연휴 기간이라도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증심이 있을 때는 네, 증상이 그러니까 있을 때는. 바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응급실마다 격리실이 있어요. 네.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인이 무작정 가서 어떤 병력을 얘기하는 도중에 내가 코로나19 증상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화 연락을 먼저 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있을 개천절 집회,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10월 3일 전까지는 이 논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염병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차 안에만 있으면은 사실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기획하시다 보면 사전 모임도 있으실 거고 끝나고 나서 또 모이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시게 되고 또한 이게 아무리 차에 있는다고 하시더라도 창문을 여시게 돼요. 그리고 뭔가를 또 내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교통 체증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위험을 고려해서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량 몇 대로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효과 면에서도 저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본인들의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영상이라든지 다른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다른 걸로 해보면 저는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연휴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모임 그리고 개천절 뭐 대규모 집회 이 부분도 있지만 가족 간 모임을 가지 않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분들도 지켜야 될 수칙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행지에 갔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뭐 회사 출근을 했다거나 일상을 생활을 할 때는 쉽게 인지를 하지만 여행지를 가면 좀 놓치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행지를 가게 되면 우선은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식사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번 여행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좀 드시거나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여행지에 가면 저녁에 이런 좀 유흥업소나 유흥지를 좀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가족끼리 재밌게 지내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 감염도 지금 위험성이 지역 감염에 비해서 6배나 높다는 네, 연구 맞습니다. 결과가 나와서요. 실제로
어버이날 기념 식사에서 일가족이 모두 네. 전염이 된 사례도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내에서도 지켜야 될 수칙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층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른들과 만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에서도 교사에서 원생이 감염되는 사례도 있지만 도리어 원생들이 교사나 부모님을 감염시켜서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은 증상이 없더라도 연령이 높은 부모님을 만날 때는 집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한 가족이 2~3명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명절 같은 경우는 10명씩, 20명씩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 때 항상 젊은 층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차례를 보거나 그다음에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절 쇠고 나면 또 여독을 풀거나 명절 증후군 또 해소하려고 부모님들 사우나도 자주 가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사우나 내에서 또 감염되는 사례들도 또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나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아주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이 되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아파서 매일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 네. 환자분 중에도. 근데 그런 경우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사우나에서 여러 감염 사례가 나오겠기 때문에 정말 꼭 가야 될 때만 가시고 이것을 어떤 뭐 몸의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와 도봉구 사우나 내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우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짚어봤고요. 교육부가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은 원안대로 가겠다. 네.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혹 오더라도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우리가 400명대까지 지난달에 나올 때에도 3단계 격상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8월 중순보다 더 광범위한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수능은 12월 3일 날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수능을 사실 미루긴 좀 어렵죠. 그래서 시험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방역 수칙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가림막이라든지 그리고 발열 체크라든지 학생의 마스크 수급이나 그런 걸 좀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환기도 또 필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환기도 수시로. 근데 춥기 때문에 사실 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게 되면 또 이 공기 중 감염이 될 수 있어서 학생들은 식사할 때 이외에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교사분이나 관리인이 꼭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좀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독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상온에 노출된 걸로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벌써 4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이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고요. 질병청이 사용을 중단해달라라고 처음 공지를 한 게 21일 저녁이었는데 그 전에 접종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고 그 공지 이후에 접종한 사람이 한 112명 그 정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무료 백신이든 유료 백신이든 공급된 백신도 관리나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백신을 맞은 분이 거의 400명이 넘는데 이제 공지가 내려간 후에도 일부 또 맞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뭐 이상 반응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관리 자체나 이렇게 수급이나 그런 그다음에 전달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지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한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연락이 갈 때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독감의 수급 체계뿐 아니라 그 전달 체계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렇게 접종을 한 건 그런 문제인데 그 전에 접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 어떤 이유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급 그 발표 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게 유료랑 무료가 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뭐 어떤
그 병원의 개인적인 어떤 조금 그런 폴리시가 아니었을까 조금 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받아서 그 접종을 해주는 그 기관에서도 보관을 일정 온도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보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보관은 아마 분명히 그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셨을 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접종하는 게 유료와 무료가 섞여서 지금 접종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무료 접종을 하면 안 되는 그 지금 백신이 유료로 접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이제 그 기관별로 그다음에 병원별로 조금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상 반응이 한 건이 보고가 됐는데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독감이나 백신을 맞다 보면 여기가 붓고 아프죠.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가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흔한 부작용으로 연구에 따라 10%에서 64%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는 부작용이라서 큰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대부분 1,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쇼크라든지 굉장히 큰 부작용은 보통 맞고 수시간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어지럽다든지. 예.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이 그 길리안 바레라는 그러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서 발생을 할 수 있고 한 70% 정도가 수년까지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흔하진 않고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뭐 발적이라든지 두통 같은 약간 미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백신 후에 조금 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도 나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미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이게 이렇게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1, 2주 정도만 추적 관찰한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백신은 맞고 나서 보통 말씀 수시간 이내에 이제 뭐 쇼크라든지 약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발적은 하루 이틀 정도면 대부분 좋아지고 네. 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길리안 바레라든지 그런 신경계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또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관이 잘 된 백신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과 또 다른 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연구 보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독감 백신을 사실 올해 유독 많은 분들이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독감까지 오면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시는 건데 실제로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를 봐도 지난 2월 말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19와 함께 감염됐던 사례가 3건 있었다라는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국적으로 더 지금 무증상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많이 네.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걸리게 되면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건지 혹은 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해외에서도 올 초에 미국 같은 경우도 5,700케이스의 코로나 환자에서 42명이 다른 바이러스가 합병이 됐는데 독감은 한 케이스밖에 없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20% 정도가 코로나19와 다른 그 감기 바이러스가 같이 왔는데 그중에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독감하고 코로나는 둘 다가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보통 바이러스가 어떻게 오냐면요. 제 환자들 보면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오면 독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약한 거 강한 게 같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나 독감이 두 개가 동시에 오진 않는 게 둘이가 경쟁을 하는 거죠. 하나가 들어오면 그다음엔 힘이 드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안 해 같이 오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기계호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국내에는 다행히 큰 중증 환자는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더라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중증으로 오는 경우도 아주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바이러스가 강한 바이러스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네.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네.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그리고 그냥 일반 감기
세 증상의 차이점이 임상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독감 같은 경우는 이게 호흡기 증상,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나 이런 게 먼저 오죠. 그리고 굉장히 근육통이 심하고 열도 고열이 나서 좀 감별이 쉬운데요.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19는 증상이 무증상부터 경증, 이다 중증 여러 개로 단계가 나뉘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신도림의 그런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염된 사례를 조금 보니까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코감기, 약간 기침 이런 식으로 감기처럼 오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감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독감을 우선 백신을 맞아서 독감만은 최소한 예방을 하자. 그래서 독감을 맞는 거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방법으로는 마스크랑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감기는 사실 증상이 있어도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예. 근데 아주 그 고령자거나 기저질환 환자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감기를 철저히 구별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감도 전염을 시키는 맞습니다. 그 네. 바이러스라서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기본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면 오히려 더 올해는 감소가 좀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올 봄이라든지 그 남반구 말씀드렸지만 독감이 유행을 안 했거든요. 올 초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된 건 3건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안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네, 걸 좀 다시 맞습니다.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치료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는데 네. 식약처에서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그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게 어떤 부작용인 거고 네. 그 위험성을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3월에서 6월까지 이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박수가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 위중 환자한테 투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고령자나 심장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일부 약을 쓰는 경우에 분명히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고령자 그러게요. 기저질환자였기 때문에 네. 또 아마 심장 질환을 일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박수가 조금 느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서도 이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는 거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특례로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라도 이제 사례가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과 병의 중증에 의해서 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모유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베이징대 연구팀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모유는 모든 병을 저는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모유로 다 이겨내죠. 이거는 이제 베이징대에서 그 동물 실험을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인체의 폐나 인체의 세포를 그 우유에 담근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를 씻어낸 다음에 그 건강한 세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포를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일부 침투한 경우에도 안에서 복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모유는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소라든지 염소의 그 우유는 한 70% 정도만 예방을 하는 그만큼 인간의 모유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그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할 때 그 약간 바이러스 46명의 그런 감염된 그 산모가 모유 수유를 했는데 43명은 음성이었고요. 3명이 바이러스 조각이 나왔지만 감염의 증거는 없는 거고 그 모유를 먹은 아이가요. 그렇죠. 예. 도리어 모유를 먹으면 아이가 항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감염이 됐더라도 모유 수유는 권장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신기한 연구 결과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